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제가 그러한 연구에 대한 지향을 하고 있다는 지점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3년간 한국의 식민지 지배 이후에 근현대의 한국 의복 문화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지금 조사를 해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에 대한 연구는 2010년부터 농촌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한국의 근대의 의복 문화에 있어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일제강점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10년부터의 자료가 쌓여있기 때문에 꽤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방대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건 일단은 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사실 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복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의복의 목적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의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근대화의 전개 양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 하에서 제가 특히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상황에서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식민지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통 근대화의 기점을 기계화나 산업화라고 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어떤 의복의 기계화와 산업화는 자발적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왜곡적인 방식으로 수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식민지 경험은 식민지가 종료된 이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국의 근현대의 의복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기저로서, 혹시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변형과 지속이라는 형태로 곳곳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조사들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크게 주목을 하는 점은 두 지역이 식민지 지배하고는 별도로 그 지역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제가 뒤에 발표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또 뭐 한국과 동남아를 비교해서 뭐 이 지역은 어떻고 저 지역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동남아 아시아만 해도 대륙적으로 도서부와 대륙 지역의 문화의 특성이 너무나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동남아 전체가 기후의 특성이라던가 수많은 인종,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융합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점이 전통 시기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식민지 이후에 변화되는 양상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고도 점진적이라는 제가 이제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좀 한국하고 뭐 직접적인 제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한국은 이런데 동남아는 이렇다라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변화의,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의복 문화의 변화 양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급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그냥 굉장히 편견을 가진 말로 동남아 사람들이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리고 뭐 걔네들은 너무 뭐 게을러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저항성이 한국 사회보다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 현대로의 변화의 양상들을 좀 느리고 다각도로 만드는 양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와 같은 제가 근본적인 두 지역의 근대화의 양상이라고 하는 점, 그 안에서의 두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주목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안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은 근대 이후에 의복 문화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바로 세계 문화의 영향을 두 지역은 다 받죠. 당연히 받는데, 우리가 또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세계 문화의 영향들이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세계와 똑같은 방향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기마다
그 한국과 동남아 각각의 특성에 맞는 특정 섬유 소재의 유행이라던가 디자인 같은 그러한 의복의 패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앞에서 패션 마케팅에서 하는 소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이 한국이나 동남아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또 그와 같은 경험들이 단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으로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한국의 사례들에서 이제 보는 것은, 제가 일제 강점기부터 2000년대까지 그 한국의 시기별로 세 개의 패션 현상들을 제시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한국의 패션 현상이 세계적인 것을 수용하는 양상들도 있고, 그러나 그 당대의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그런 상황 아래에서 한국만이 나타나는 특성들을 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는 그걸 볼 건데, 그걸 넘어가기 이전에 일제 강점기의 한국 의복 문화에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하기 가장 심오한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 사실 일제 강점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슬라이드 2장으로 그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한국은 한복에서 의료가 서양복으로 대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저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우리가 개항기 이후에 한국의 한복 이후에 서구의 복식이 들어오게 된 중요한 기점을 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그 서구 의복의 도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개항기 이후에 일제 강점기 동안에 서구인들에 의한 서구 문화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았고요. 그리고 짧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파급력은 일부의 지식인 그리고 일부의 상류층 계층에만 약간의 파급력을 가졌고, 저것이 일반 사람들의 의료에 영향으로 내려오기 전에 한국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의복의 서구화는 서구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일제가 이미 경험한 서구 의복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한국의 그 의복이 서구화가 되었고요. 그 서구화된 의복의 형태는 이후에 한국의 근대 의복의 중요한 기초로서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제 강점기 의료 산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도 복잡한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의의 기술 체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의류 산업적 구조가 굉장히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하기 전에는 그것이 비록 생산성이 낮은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농촌에서 섬유 원료가 재배가 되고요. 그것이 실로 만들어져서 직조가 돼서 그것이 바느질이 돼가지고, 그때는 의료가 한복이었으니까요. 의복의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서 입게 되는.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시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섬유 원료가 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장에 판매되는 그러한 그 섬유 원료라던가 실, 직물들을 사서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바느질을 해서 한복을 입는. 그래서 전통 시기에 한국의 의료 산업은 그것이 생산성이 낮고 굉장히 간의 부업적인 성격이라 할지라도 섬유 원료부터 의복 생산까지의 하나의 이원적인 생산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상황, 섬유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기 이전에 이미 섬유 산업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룬 국가이고요. 그리고 그 근대화 이전에 시기가 더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이 그 대항해 시대를 하면서 제국주의를 개막을 할 때, 그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물산을 가지고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세력이 일본에 개항을 요구를 할 때, 일본은 개항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의복 문화 측면에서는 소위 바틱이나 이컷과 같은
그러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의복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모노에, 그러니까 일본의 가스리라고 하는 것은 이카스를 일본말로 가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은 그 시기에 수용한 이카과 바틱을 일본식으로 수용을 해서 전통 직물에 소화를 하게 되고, 그때 소위 전통 기술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근대화를 추진을 하면서 이미 근대적인 섬유 산업의 기초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선진적인 섬유 산업의 그러한 기초를 가진 일본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섬유 원료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섬유 원료도 종류가 많긴 한데, 특히 이제 면을 갖고 얘기를 하면 일본의 섬유 원료라고 하는 것은 기술보다는 기후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발전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후 조건상 굉장히 그러니까 생산성이 우수한 면화의 품종은 일본 기후에서는 자랄 수가 없는 그러한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나 인도산의 면화를 수입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시기에는 이제 전쟁이라던가 대공황 때문에 굉장히 면화의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잦았고, 또 전쟁 때문에 필요로 하는 면화의 수급이 끊기게 되는 위기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파구를 한국으로 찾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한 일본 영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면화는 한국에서도 기후 조건이 따뜻한 호남 지방이 가장 최적의 그런 면화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영사가 오포의 고화도에서 우연히 그 일본이 수입하는 면화 품종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험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그 호남 지방의 그 목포 지역의 기후가 그 품종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일본 본국에 알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한 건 아니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한국의 식민지 정책 과정 안에 이 섬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식민 정책의 하나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의 이란전한 생산 체계를 갖고 있었던 한국에서, 농촌에서요. 일본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면화의 품종을 농촌 지역에 강제로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화의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한국 농촌에서 재배하는 한국의 농법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민들한테 강제로 일본식의 그러한 종자를 배포를 하고요. 그것만을 생산하게끔 강요를 하고요. 그 이외의 과정은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요. 근데 그건 거의 체계적인 한 30년 동안의 시기 동안의 그러한 정책들이 수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오직 면화의 원료 공급지로만 전락이 되고요. 한국에서 수급받은 이 면화의 원료는 일본으로 이제 가져가게 돼서 일본에서 실이나 직물 의복으로 이제 생산이 된 이후에 한국의 시장의 상품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비싼 가격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실과 직물과 의복에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 체제로 이제 개편이 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많은 의료의 변화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교복과 몸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개항기 이후에 교복이 들어오게 된 것은 서양 선교사가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설립을 하면서요, 최초의 서양식 교복이 입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앞서 설명한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한 서양식의 서양복 유입의 영향이 매우 미비했던 것과 똑같이 이 영향은 이제 금방 사라지게 되고요. 일본이 1930년대부터 교복의 법제화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학생들이 입어야 됐던 교복은 일본에서 입었던 교복, 이미 자기네들식으로 서구화된 그런 교복을
한국의 이제 교복으로 법제화를 시키면서 그 교복의 형태를 보면 세일러복이라든가 넥타이, 블라우스, 점퍼 스커트, 주름 치마와 같은 일본식의 양장을 교복으로 한국의 법제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연구로서 주목을,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현재까지는 한국의류학회에서 연구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연구로서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교복의 법제화는 여기서 이제 했던 양식들은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세일러복 원피스를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교복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름치마라고 하는 건 여성들의 중장년층들이 입었던 그 치마의 원형에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 일본식의 치마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일제강점기에 들어왔던 교복의 형태는 일단 학생들한테는 1980년대까지 교복의 형태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요. 이러한 교복 형태뿐만 아니라 일상복에 근대 이후에 우리들의 의료의 디자인에 중요한 기초로서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몸빼입니다. 몸빼는 이제 농촌 조사를 하게 되면 농촌에서 할머니들이 길쌈이라고 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 중요한 시점에 바로 몸빼의 등장을 할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몸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노동복,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입는 편안한 바지였는데 일본이 강제적으로 한국에 이것을 보급을 하게 된다. 강제적으로요. 그래서 이 몸빼가 보급되기 이전에 농촌에서 사람들이 입었던 것은 한복 치마였어요. 그래서 이 몸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서양식의 바지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한국 여성들의 관념에 치마가 아닌 바지를 내가 입는다라고 하는 관념, 그리고 이 몸빼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농촌 지역에 가면 할머니들은 몸빼를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복뿐만 아니라 이 몸빼 역시도 근현대 한국의 의복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살아있는 뭔가 그 일본식의 의복 문화에 잔재라고 하는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할 내용이 많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1950년대부터는 세계의 패션 상황과 국내의 그러한 패션 유행을 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95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이 종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쟁의 종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집니다. 패션 측면에 있어서는 저기 보이는 프랑스의 오티쿠뚜르라고 하는 고급 봉제 조합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 프랑스의 오티쿠뚜르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저게 1950년대부터 활성화가 돼서 지금 현재 전 세계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러한 파리의 그 중요한 봉제 조합의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것의 시작은 사실은 프랑스의 유명한 양장점 주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굉장히 자신 있는 의복들을 가지고 봉제 조합을 결성을 해서 저기에서 자신들의 의복을 선보이는, 그러다 이제 패션쇼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기에서 나온 의복이 그 유럽에서 이제 유행을 선도하게 되는 것이 되면서 전 세계의 패션의 중요한 흐름을 맞는 그러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명한 해외 의복 브랜드 디자이너들은 다 저기 오티쿠뚜르 출신의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발렌시아가 크리스찬 디올이 지금도 것이죠. 지방시의 이제 디자이너들이 저와 같은 프랑스의 오티쿠뚜르 봉제 조합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 그것이 유럽과 전 지역의 이제 유행으로서 확산이 되는데요. 제가 1950년대 한국의 의복 문화의 유행에 있어서 주목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프랑스의 오티쿠뚜르의 유행이 아니라 국내의 상황입니다. 1950년대는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는 미군이 주도하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1950년대 한국에서 유행했던 여성복을 일단 얘기를 하면 여성 의류의 유행은 그 당시에 프랑스의 오티쿠뚜르의 그런 유행 아이템이 아니라 바로 미군 기지에서 나왔던 미군들을 통한 간접적인
그러한 소재를 통한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재에 있어서는 구호 물자로 들어온 공복지라던가 일수옥간, 낙하산, 모기장들이 의류의 소재로서 활용이 되었고요. 또 하나 여기서 1950년대는 이미 해방이 된 이후에 일본의 잔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이 시기에도 기모노의 소매가 유행을 한다거나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온 거의 근대적인 우리 한복지는 다 일본의 양장지입니다. 그런데 그 양장지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복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재가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의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도 의복을 디자인할 때 의복의 형태도 보지만 제일 먼저 구상하는 것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소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 왔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대 이후에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한복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중요한 그 한복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다 일본에서 수입된 한복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교토 벨벳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 시대에 유행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부인과 지오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먼저 자유부인은 정비석의 소설을 영화한 것으로 이것의 내용은 그 당대 대학 교수 부인이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태폐, 그것이 유부녀의 바람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는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보았던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하는 도덕적인 메시지가 중요하게 수용이 돼야 될 텐데 특이하게도 이 당대에 여성들한테 유행했던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바람이 났던 대학 교수 부인이 입었던 소재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오카라고 하는 영화는 그 당대에 기지촌 여성의 삶을 그려낸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서도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당대의 한국 사회 미군 기지 그리고 기지촌이라는 그러한 것의 존재가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결국 이 두 영화에서 나왔던 주인공들의 의복은 그 당시에 매우 유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영화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소위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전통과 근대의 갈등, 그리고 시대적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주인공들을 통해서 상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영화를 통해서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패션의 소재나 아이템으로서 그 당대의 사람들한테 유행했다는 지점에서 이 한국의 의복을 통한 어떤 근대화의 전개 양상에 있어서 유행 현상을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당대의 영화라고 하는 것과 그 영화의 주인공의 패션을 디자인적으로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그 영화에 담고 있는 서사라던가 그 내용이 담는 시대성, 그 시대성이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의미가 어떻게 한국적인 패션의 소재나 디자인으로 또 구체화되는 양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한국 의료학계에서 한국 영화와 그 패션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한 연구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저는 한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 외국 영화를 분석을 하고요. 그 영화의 패션이라던가 그것이 당대 패션에 미친 영향력들을 분석한 국회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연구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영화에 굉장히 많은 의상이 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가 이제 부족했던 원인들을 연구로서 좀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여기 이제 영화를 전공하는 이기준 교수님 계시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그 배우가 직접
그 의상을 담당하는 의상 디자이너를 따로 둔 것이 198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영화에서 이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 굉장히 늦은 시기였기 때문에 의료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늦게 시작된 연구의 경우에도 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입는 의복의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주인공의 캐릭터하고 이미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았던 것이 영화 의상의 조형성입니다. 그 영화 의상을 담당했던 디자이너의 특성, 그에 따른 그러한 영화 의상의 형태적인 미에 대한 분석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국내 연구 중에 특정한 시기에 흥행했던 영화와 대중 패션의 상호관계, 그러니까 그게 레트로 패션에 관한 건데요. 특정한 시기에 그러한 한국의 대중 패션과 영화 의상과의 관계를 논한 그러한 연구는 한두 편 정도 있긴 한데, 그런 전면적인 영화와 그런 패션과 문화에 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없고, 저는 이것 역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 전반적으로 이런 영화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음악 얘기는 제가 2000년도에 1990년도에 한국의 의복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음악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 나오니까 미리 음악 얘기도 하면, 사실은 한국의 대중 음악도 패션과 비슷한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이 한국의 사람들한테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근에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에 관한 선행 연구도 이제 살펴보면은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거의 이제 영화 의상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음악 관련해서는 한류와 관련된 K-팝이나 K-패션이 1990년도부터 2000년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연구가 이 시기에 집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그 음악과 패션에 관한 연구도 거의 국외에 관한 것들은 저는 이제 음악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음악의 장르별로 그 음악의 장르가 상징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 소리에 맞는 그러한 아까 얘기한 소재들을 이제 그 가수가 입게 되면 그 음악을 열광하는 대중들이 그러한 스타나 음악에 따른 패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들, 외국의 상황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1990년대 때 2000년대까지 소위 한류, K-팝, K-패션 관련해서 좀 아쉬운 건 오히려 국외 분석에서는 그런 기호적인 분석들이 좀 더 정교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국내 거는 아쉽게도 좀 그 가수들의 스타일 분석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연도가 이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것도 음악 부분도 한국의 근대, 그러니까 의복의 근대화의 과정에 꼭 이런 특정 시기뿐만이 아니라 좀 더 앞선 시기에 워낙 음악과 좀 관련돼서 그와 같은 작업들이 같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로 넘어가면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월남전이 이제 일어나고, 이 월남전의 상처는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반전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패션에서는 히피 스타일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패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이제 기성복이 산업 구조로서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형태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미니멀 룩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한국적인 상황에 있어서 1960년대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는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5.16 혁명을 통해 박정희 정권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기고, 이때는 이제 좋은 얘기로 하면 이걸 이제 평가를 뭐 여러 가지로 하긴 하지만요, 한국의 산업화에 중요한 기틀을 낳았다고 평가가 일부에서 되는 것처럼 경제와 산업화가 유지가 되지만 사실은 군사 정부의 그러한 여러 가지 금지, 정부의 통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에 한국의 패션 현상이 이러한 국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국도 세계와 똑같이 기성복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요.
하여튼 여기에서 1960년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한국이 양장점에서 기성복으로 산업체제가 변화되었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양장점이라고 하는 것에 사회사적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 1960년대 양장점의 주인들이 한국이 기성복으로 이렇게 산업적인 도약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양장점 주인 모두가 기성복 산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유학파나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한 양장점 주인의 일부가 한국의 그 당시에 기성복 산업의 디자인에 기초를 놓는 사람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장점에서 기성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한국의 근대의 의복의 기성복의 그러한 디자인의 중심을 놓았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점이 저는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 사람이 노라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90세가 넘었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디자이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또 활동을 했던 중요한 분이 최경자라고 하는 분으로, 이분은 일본에서 양장을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긴 한데 가장 중심적인 이 시기에 한국 기성복의 디자인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노라노와 최경자의 그런 디자인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근대 소위 기성복의 등장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우리학 쪽에서는 노라노에 대한 연구가 조금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양장점에 있어서 또 하나 사회사적으로 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양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광주의 충장점에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장점 주인들이 전부 다 기성복 체제로 한국이 산업구조가 변한다고 해서 그 많은 양장점 주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동네의 양장점 주인들은 여전히 지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양장점이 현대까지도 지속되는 그 양상이라고 하는 면도, 소위 한국이 근대화되면서 소위 전부 다 기성복화되는 쪽으로만 모두 연구의 방향이 가는 것하고 별도로 사회사적으로 이 양장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좀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한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한복에 대한 얘기는 이제 2000년대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그 디자인에 있어서 직접적인 그런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양장은 거의 디자이너들이 그것을 주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복은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직접적인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도 앞에서 한국의료학의 시작이라던가 복식사 연구가 지향했던 그런 정부의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개량한 한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소위 한국적이라고 하는, 오로지 이제 서구화만 되는 그런 의료에서 한복의 중요성을 발견을 하고, 옛날식의 한복을 그냥 입는 것이 갖는 기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개량화하는 그런 식의 개량 한복이 이 시기에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정책적인 면과 봐야 되고, 한복에 대한 얘기는 제가 1990년대 날 때 한꺼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가 오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치적인 화해를 하면서 패션에는 바로 동양적인 패션이 유행을 하게 되고, 역시 소위 오리엔탈풍과 복고풍인 레트로 패션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 시대에 이어서 미니멀 룩이 유행을 하면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가 지속적으로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주얼 웨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음악하고 관련된 그러한 펑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는 60년대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이 신체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970년대 패션은 약간 세계의 패션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신 시대에 의류 산업적인 것은 굉장히 선진화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이 있는데,
내부의 유행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미니스커트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후반부에 가면 단속이 오면서 한국의 패션 현상이 굉장히 세계의 패션 현상과는 거꾸로 가는 특이한 패션 현상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식의 그러한 대중문화가 패션에 이제 유입이 되는, 그래서 천다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종식이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 그 다음에 비서구 사회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등장을 하면서 패션적으로는 바로 비서구 사회에 대한 패션에 관심, 그것이 이제 에스닉 패션이라는 것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계기로 한국은 굉장히 세계화에 한국을 알리는 것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정책적으로 한복의 세계화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1960년대부터 이 한복의 세계화 정책은 지금 현대까지도 정부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회사 쪽으로 현재 이 부분도 우리 학 쪽에서는 한 번도 한국에서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한복에 대한 국가 정책과 이것의 담론 형성 과정에 따른 한복의 패션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시대별로 다르게 드러나는가의 주제는 굉장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대 과정에서 시대별로 있어왔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제강점기에 얘기를 했던 일제에 의해서 이식된 한국식의 교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제강점기 끝난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의해서 계속 교복이 유지가 됐는데 1980년대 일시적으로 그것이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교복 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패션의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싶은데 교복이라는 것으로 통제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패션의 욕구가 어디로 분출을 하냐면 신발이나 가방을 굉장히 명품 의류로 소비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패션 현상으로 한국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복 자율화 이전에는 그와 같은 신발이나 그런 가방에 아이들의 그런 패션의 아이템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교복과 관련해서 봐야 되고, 1980년대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캐주얼 브랜드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폐지가 됐다가 다시 교복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교복 문화가 현재 다시 어떤 식으로 새롭게 재현이 되냐면 바로 한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한류 드라마의 소위 이제 옛날에 한국의 근대 상황의 그런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의 교복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이 되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교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 지역에 유행을 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시대성, 것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는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술의 발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 시기에 그런 미니멀리즘, 그건 더 극도로 가는 것이고, 복고풍이나 에스닉, 레트로 패션은 여전히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그것의 영향력은 한국에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근대 상황이 소위 IMF 금융위기가 오게 되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한류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한국의 굉장히 큰 소위 문화산업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소위 연예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그러한 패션의 흐름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서 이제 인류학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것이 주로 이제 스타일 분석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문화적인 상황과 연관하는 그러한 한류 문화에 대한 패션 현상을 좀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기 역시도 한복의 세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한복의
국가정책과 담론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여기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이제 해외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해외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명품 의류의 소비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진 시기가 되니까 명품에 대한 연구도, 의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가 되면 한류에 이어서 K-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소위 이제 더 전 세계가 글로벌, 그러니까 경쟁 시대에 일원화되는 패션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패션 산업적으로는 소위 SPA 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에도 있는 유니클로나 자라 이런 식의 그러한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SPA가 어떤 그 의류 산업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기는 그렇고, 어찌됐건 유니클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00년대 한국 국내 상황도 이와 같은 SPA 패션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2000년대 상황에 제가 좀 흥미롭게 주목을 하는 부분이 바로 아웃도어 열풍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 아직 진행된 바가 없는데 신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아웃도어 광풍이 부는데요. 그 아웃도어 제품들이 한국 자체에 생산되는 브랜드가 아니고 전부 해외 명품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인데, 그 고가의 브랜드의 이제 본사에서 물량을 보내는데 그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물량의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본사에서 계속 많은 양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너네는 이거 재고로 쌓일 텐데 많이 보내달라고 하느냐라고 굉장히 본사에서 안 보내주려고 하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몇 % 올려 보내도 여긴 한국에서 다 판매가 된다라고 했고, 이제 하도 많이 요구를 하니까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품이 전부 이제 소진이 되니까 그 해외 본사의 그 아웃도어 의류 제품의 회장과 사장들이 한국은 산업국가인가, 왜 이게 이렇게 다 팔리는 것인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너무 많이 팔리니까 한국의 그 명품 의류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계산에 등산을 했대요. 그러면서 한국에 왜 이렇게 아웃도어가 많이 팔리는가. 그래서 이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한국을 바로 미스테리의 시작. 그런데 2000년도에 이 아웃도어의 시작은 물론 등산복이 시작이 됐지만 이곳의 열풍은 아이들한테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묻지 못할 해프닝, 그 옷을 입지 않았을 때 그래서 짜가 브랜드가 막 등장하는 현상이 한국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제가 아직 자료를 충분히 찾지는 못했지만 이거 역시도 해외에서 놀랄 정도로 아직 한국만 일어나는 특별한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2000년도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대까지 그 한국의 물건 문화가 보여주는 상황들은 물론 더 세밀하게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연구로서 결과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디자인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좀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연구 주제, 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조사와 연구로서 완성이 된다라고